대한민국 헌정 사상 가장 오래 살아남은 법 중 하나, 국가보안법. 공산주의자들의 내란과 간첩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법. 한편에선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시대의 괴물악법이라고 부르는 법. 그리고 이 법을 완전히 없애자는 국회 발의가 지금 막 현실이 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국회 안에서 그리고 국회 밖 900개가 넘는 단체들까지 함께 모여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한 문장에 서명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간첩이 넘쳐나는 시대에 보안법을 없앤다고? 미쳤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77년 동안 사람의 입을 막아온 법, 이제는 보내야 한다. 오늘 영상은 어느 한쪽 편을 드는 영상이 아닙니다. 대신 이 질문을 끝까지 따라가 볼 겁니다. 우리는 왜 지금 이 타이밍에 국가보안법의 존재 이유 자체를 다시 물어보게 됐을까? 챕터 1. 이 법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됐나? 1948년 가을, 여수 순천. 이 두 도시 이름을 합쳐서 부르는 사건, 바로 여순 사건. 당시 국군 14연대 일부가 제주 43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무장 봉기를 일으킵니다. 신생국가에게 이건 말 그대로 나라가 뒤집힐 수도 있는 위기였죠. 불과 그해 12월 국회는 하나의 법을 만듭니다. 반국가 단체와 그 구성원 그리고 그들을 돕는 자를 처벌한다. 국가보안법. 군사 쿠데타, 공산주의 폭동, 간첩. 당시 권력자들 눈에는 이 모든 것들이 뒤섞인 하나의 공포로 보였을 겁니다. 신생국가의 공포가 만든 특별법. 지금 기준으로 보면 과하고 거칠어 보이지만 그때 기준에서 이 법은 체제를 지키기 위한 안전벨트였습니다. 문제는 이 안전벨트가 77년 동안 단 한 번도 완전히 풀린 적이 없다는 거죠. 챕터 2. 국가보안법. 무엇을 처벌하는가?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간첩 잡는 법 아니야? 간첩 아니면 상관없는 법이잖아?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딱 절반만 보는 겁니다. 국가보안법에는 크게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행위 중심 조항, 간첩, 잠입 탈출, 지령 수수, 회합 통신, 편의 제공. 말 그대로 실제 활동을 처벌하는 조항들. 생각 표현까지 걸쳐 있는 조항. 그중 가장 논란이 되는 게 바로 제7조.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을 찬양 고무선 전 동조한 자, 그리고 이적 표현물을 제작 소지 배포한 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누군가가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책을 썼다. 누군가는 북한을 비판하려고 그들의 문서를 연구했다. 또 누군가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썼다. 어디까지가 연구이고 어디부터가 찬양인가? 이 모호한 경계가 수십 년 동안 법정과 거리 그리고 국회에서 계속 싸움거리가 됩니다. 안보를 지키기 위한 법이냐, 생각을 통제하기 위한 법이냐? 국가보안법은 처음 만들어진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 두 질문 사이에 서 있습니다. 챕터 3. 악용의 역사 vs 역할의 역사.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싸움이 격렬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서로 전혀 다른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3-1. 한쪽의 기억 독재 정권의 몽둥이, 군사 정권 시절 정권을 비판하던 학생, 언론인, 지식인들의 이름 옆에는 종종 이 5글자가 붙었습니다. 국. 실제로 많은 민주화 인사들이 정권 비판, 노동운동, 학생운동을 하다가 국보법으로 체포 구속 유죄를 받았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에게 국가보안법이란 간첩 잡는 법이 아니라 정권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아붙이기 위해 쓴 법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이쪽 진영에게 국가보안법은 단순한 한 조문이 아닙니다. 트라우마로 남은 법. 3-2. 다른 쪽의 기억 실제였던 위협. 반대로 이런 기억도 있습니다. 지하 조직 무기 은닉 국가 전복을 논의하던 비밀회합,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사건, 그리고 최근까지도 이어진 간첩단 사건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그 중심에 늘 국가보안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국보법은 독재의 몽둥이였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 국보법은 실제 간첩과 조직을 법정으로 끌고 들어온 마지막 법적 도구였습니다. 3-3 헌법재판소의 선택. 흥미로운 건 이 치열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을 합헌으로 유지해왔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된 제7조 찬양고무 조항. 몇 차례 위헌 심판이 청구되었지만 헌재 다수 의견은 이런 취지의 말을 반복합니다. 한반도 특수한 안보 상황, 실제 존재하는 위협을 고려하면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필요하다. 다만 판결문 속에는 항상 이런 단서도 붙습니다. 다만 수사기관과 법원이 이 법을 최소한으로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 존치 인정, 남는 불편함. 그렇습니다. 국가보안법은 필요하다고 인정받으면서도 동시에 불편한 존재로 남아있는 법입니다. 챕터 4. 그리고 2025년 폐지 법안이 나왔다. 그리고 마침내 잠시 숨을 죽이고 있던 단어 하나가 다시 등장합니다. 폐지. 2025년 12월 1일 국회에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법안이 제출됩니다. 대표 발의는 진보당 김재현 의원, 공동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그리고 일부 무소속 의원들까지. 의원 수로 따지면 30명이 조금 넘는 숫자. 국회 전체 의석에 비하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상징하는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존치냐, 개정이냐를 넘어서 존재 자체를 없애자로 간 논쟁. 4-1 923개 단체의 이름. 국회 안의 서명만이 아닙니다. 국회 밖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이라는 이름으로 무려 900개가 넘는 단체들이 연대하고 있습니다. 노동, 인권, 시민, 종교, 여성, 청년 단체까지 총합 923개 단체. 이들은 국가보안법을 이렇게 부릅니다. 77년간 민주주의와 기본권을 짓밟아온 악법. 그리고 요구합니다. 22대 국회 안에 반드시 이 법을 폐지하라. 화면 속 수많은 현수막과 피켓. 국가보안법 없는 대한민국을 누릴 시간이라는 문구가 반복됩니다. 4-2 보수 진영의 반응. 간첩 보호법이냐? 반대편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수 성향 인사들과 단체들은 이번 움직임을 간첩 보호 시도라고 규정합니다. 민노총 간부들이 북한 지령문을 받고 실제로 간첩 짓을 하다가 중형을 선고받은 게 바로 올해 일인데 그 와중에 국가보안법을 없애자고. 이들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실제 간첩 사건이 계속 적발되고 있다. 그 사건들을 법정으로 끌고 온 핵심 도구가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지금 이 시점의 폐지 시도는 간첩들에게 꽃길을 깔아주는 것과 다를 게 없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간첩보호법. 물론 이건 법률 용어가 아니라 강한 정치적 표현입니다. 하지만 방송, 유튜브, SNS에서는 이 프레이밍이 이미 강하게 소비되고 있습니다. 챕터 5. 폐지론 형법으로도 간첩은 잡을 수 있다. 그렇다면 국가보안법을 없애자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간첩을 풀어주자고 생각할까요? 실제 논리는 조금 다릅니다. 5-1 첫 번째 논리. 간첩은 간첩대로, 형법으로. 폐지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간첩, 내란, 군사기밀 유출. 이런 건 이미 형법과 다른 특별법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 실제로 형법에는 내란, 외환, 간첩, 이적죄 관련 규정들이 존재합니다. 즉, 이들의 논리는 이겁니다. 간첩 잡는 것 좋다. 필요하다. 다만 그걸 위해 사상표현까지 통째로 뒤덮어버리는 특별법은 이제 내려놓자.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 조항이 너무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행위 중심 처벌만 남기고 생각과 표현은 형법 일반 원칙으로 다루자 하는 것입니다. 5-2 두 번째 논리. 표현의 자유 그리고 트라우마. 두 번째 축은
표현의 자유입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정권 비판과 민주화 운동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이 기억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겐 국보법은 단순한 안보 법률이 아닙니다. 정권에 밑보인 사람들을 언제든지 잡아갈 수 있는 만능 딱지 같은 법. 그래서 이들은 이 법이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인권기구와 인권단체들도 수십 년간 반복적으로 국가보안법, 특히 제7조의 폐지 개정을 권고해 왔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마지막에 건드려야 할 권리인데 한국은 이걸 아직도 형사처벌하고 있다. 폐지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진짜 자유민주주의라면 시민이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사상을 공부하는지까지 형사처벌로 관리하진 않는다. 5-3. 세 번째, 논리 통일 시대를 준비하려면 또 다른 논리는 남북관계와 통일 준비입니다. 북한 체제를 비판 연구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건, 사상, 이념을 어쩔 수 없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찬양 고무라는 잣대가 너무 넓게 적용되면 연구와 비판과 실제 찬양 선전이 수사기관 마음먹기에 따라 뒤섞일 수 있다. 폐지론자들은 말합니다. 통일을 준비하려면 상대 체제에 대한 자유로운 연구와 토론이 먼저다. 그 출발선에 아직 서지 못하게 막는 게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챕터 6. 존치론 현실의 위협 앞에서 너무 이상적인 주장 아닌가? 반대로 국가보안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폐지론을 이렇게 비판합니다. 말은 그럴듯하다. 그런데 너무 이상적이다. 6-1. 지금도 진행 중인 전쟁의 연장선. 이들의 출발점은 이겁니다. 한반도는 아직 종전이 아니라 정전 상태다. 북한은 헌법에 버젓이 혁명과 통일을 적어두고 있고 실제 대남 공작을 국가 전략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잠입 탈출, 지령문, 위장단체, 이념, 교육, 지하 조직, 뉴스에 한 번씩 등장하는 간첩 사건들은 실패한 공작들입니다. 그렇다면 성공해서 들키지 않은 공작들은 얼마나 더 있을까요? 존치론자들은 묻습니다. 바로 그런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려고 만든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이걸 형법 일반 조항으로 다루겠다고 수사증거처벌 기준이 다 무너질 수 있다. 6-2. 형법만으로 충분하다는 말의 위험. 형법에도 간첩내란 조항은 있습니다. 하지만 존치론자들은 말합니다. 형법은 일반 형사법이고 국가보안법은 특수안보법이다. 간첩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다르게 정보기관의 비밀, 국가기밀, 해외 공작망과 연결됩니다. 이걸 모두 공개된 재판 절차에 그대로 올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은 특수한 증거 구조와 판단 기준을 오랜 기간 쌓아온 법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인권 침해 가능성이라는 그늘도 생겼지만 존치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늘이 있다고 해서 나무를 통째로 베어버리자는 건 너무 극단적이다. 가지치기를 하든 울타리를 치든 해야지. 6-3. 국보법이 없으면 다 평화로워질까? 마지막으로 이들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국가보안법이 없어진 뒤의 세상을 정말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북한을 공개적으로 찬양하는 집회, 혁명을 노골적으로 선동하는 콘텐츠, 실제 간첩 조직이 그 안에 숨어 들어가 활동하는 상황. 형법으로도 잡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경고등을 켜는 법이 사라진다면 어디까지를 허용하고 어디부터를 처벌해야 할까요? 국가보안법 존치론자들은 이 지점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갈라져 싸우는데 이 안전장치 없이 버틸 수 있을까? 챕터 7. 레토릭과 팩트를 구분해보자. 지금까지 나온 말을 정리해보면 서로를 향해 날아가는 단어들은 꽤 거칩니다. 더불어 공산당이다. 간첩보호법이다. 시대의 괴물악법이다. 민주주의를 가두는 족쇄다. 이 표현들에는 사실보다 감정이 훨씬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감정적인 껍질을 벗겨내고 그 안에 있는 팩트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7-1 팩트 실제로 폐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에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법률안이 제출된 건 사실이다. 발의 의원은 30명대 초반 수준이고 국회 내에서 절대 다수라고 보긴 어렵다. 하지만 존폐 자체를 공식 의제로 올렸다는 상징성은 크다. 7-2 팩트 923개 단체가 폐지를 요구한다. 실제로 900개가 넘는 단체가 연대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 단체들 상당수는 오랜 기간 인권노동평화 운동을 해온 조직들이다. 7-3 팩트 동시에 최근까지도 간첩 사건이 있었다. 전 민주노총 간부가 북한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실제로 존재한다. 이 사건에서도 국가보안법은 핵심 적용 법률이었다. 7-4 팩트 국가보안법은 아직 합헌이다.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 심판 끝에 국가보안법, 특히 제7조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합헌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동시에 남용과 인권 침해 가능성을 언급하며 최소한의 적용을 주문해왔다. 7-5 그럼 남는 질문은? 결국 남는 질문은 이 세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간첩과 실제 조직적 위협을 막는 법적 장치는 어느 정도까지 필요한가? 시민의 생각과 입,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형사처벌의 영역에서 완전히 떼어낼 수 있는가? 그 중간 지점, 완전 폐지와 현행 유지 사이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선택지는 없는가? 우리가 진짜 선택해야 할 것.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싸움은 사실 법 자체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은지, 어떤 위험을 얼마나 감수할지, 어떤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대한 집단적인 선택의 문제입니다. 한쪽은 말합니다. 안보 없는 자유는 결국 자유도 지켜주지 못한다. 다른 한쪽은 말합니다. 자유 없는 안보는 결국 지켜야 할 나라 자체를 비게 만든다. 어느 쪽 말이 더 맞는지는 단 한 편의 영상으로 결론 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간첩이냐, 빨갱이냐, 배신자냐? 라는 낙인으로 끝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 중요한 질문들을 생각해 볼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 지금 국회에는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는 폐지를 요구하는 피켓과 유지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함께 걸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어느 한쪽을 욕하고 속 시원해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문제를 어떤 기준으로 보고 어디까지를 용인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조금 더 깊게 던져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